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래야 외환시장도 안정화된다. 이런 생각이죠.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요즘 그 뭐죠? 중국 증시가 네. 이 아시아 증시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랬죠. 예, 네. 요인이 됐었죠. 네, 그 네. 급락하던 중국 증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틀 아주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술적 반등일 것이냐 네. 아니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깨지면서 계속 어떤 네.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시장이 좀 걱정하는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규제가 나왔던 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 처음에 나온 거는 그 알리바바 엔트그룹 상장 때부터 그렇죠. 문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 차량이죠 DD가 상장됐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 독과점적인 규제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는 그 사교육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완전히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게 옛날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그 우리 대표님하고 와서 그 이 대담을 할 때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장기 투자하기 좋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평가돼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이 좋을 것 같다. 어디가 좋으서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펀더멘탈이나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중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 그거가 이제 말하자면 그 1인 뭐 일당 독재, 1인 독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사교육 금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주가 폭락하는 거는 거의 40% 이렇게 빠졌으니까 엄청난 그렇죠. 폭락이죠.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분명히 뭐 그거 이제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어떤 위험한 요소들은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황당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 그러면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시장이 좀 의아스럽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말하자면 뭐 이런 알리바바나 소위 얘기해서 이 디지털 공간 이런 쪽이 커지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집권 세력은 제일 겁나는 게 자기네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공간의 권력이니까 그렇죠. 힘의 축이 이동하잖아요. 그걸 제일 겁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최근에 일련의 행동의 첫 번째 나왔던 건 암호화폐를 때려잡는 것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면 그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를 완전히 그냥 불법화시키고 채굴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뭐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공산당 또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통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한 그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컨셉추얼리 개념적으로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분산원장 이런 얘기하지만 중앙 집권적이라기보다는 누가 그 뭐랄까 통제를 한 사람이나 한 곳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말하자면 그 동의하는 체제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주의 체제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 각각 갖고 있는 레저 분산 원장에 뭐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 해야 그게 인정되는 그런 체제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공간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공간도 뭐 디지털 공간이 점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구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안 되고 우리나라 카카오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그 아이디를 따서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제일 겁내하는 거 아닌가? 이거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거는 이게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 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의 어떤 여파로 이게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악재가 네. 있나 이러면서 다른 주변 국가까지 다 흔들어 놓잖아요. 특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위안화하고 연동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증시도 되게 밀접하고 네. 네. 이 산업 자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한국도 이게 어떤 조정의 빌미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네. 거기 막 그 헤지 펀드라든가 뭐 MSCI 그 뭐죠 네. 패시브 자금들 네. 막 정리를 하면서 중국만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신흥국. 네. 그럼 우리도 같이 정리를 하니까 비율대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가 억울하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역 체제 WTO에서도 이제 이머징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서 주던 혜택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뭐 G7 회의하면 초청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치, 외교, 뭐 무역 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독 이 자본시장 쪽에서 뭐 우리가 이머징에 들어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책의 실패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여러 번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글로벌 자금의 큰 자금은 국부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펀드인데 그게 이제 제일 큰 자금들이고 뭐 그다음에 일반 펀드들이 있고 근데 큰 자금들은 벤치마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패시브 자금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제일 비중이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이제 미국처럼 큰 국가, 시장이 큰 국가에는 단일 국가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머징 마켓 그러면 한국에만 들어오는 자금은 되게 작아요. 옛날에 보면 뭐 이스트 아시아 엑스재팬 그래서 일본 빼고 뭐 저 동북아 뭐 이렇게는 들어오는데 아니면 그레이트 차이나에서 뭐 이 중국 메인랜드, 홍콩, 뭐 대만 이렇게 묶어서 조금씩은 들어가는데 더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머징 마켓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머징 마켓으로. 근데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제일 큰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저렇게 꼬라박으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하면 코스피가 뭐 삼성 주가가 빠지는데 옆에 있는 다른 주식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좀 하여간 우리나라가 뭐 정책 당국자들이 좀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얼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래야 외환시장도 안정화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되게 뜨뜻미지근한 시장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하락하지도 않고. 그거 지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뭐 제대로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뭐 계속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어떤 이런 중국의 영향들로 인해서 이러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그러한 어떤 불안전성이 조금 더 미중 관계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조금 심해졌을 때 우리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 아닐지. 네. 예, 이걸 되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약세장이 시작될까 봐.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중국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별로 안 빠지잖아요.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치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도 발표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억울한 거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빠지니까. 진짜 뭐 오늘도 뭐 확정 실적 나왔지만 12조 5천억인가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근데 관심도 없어. 뭐 관심도 없고 LG전자도 1조 넘었다는데 관심도 없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펀더멘털이 튼튼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 흔들릴 때 좀 덜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게 큰 그 하나의 버팀목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만 기관은 이제 안 팔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서 있고, 그래도 그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동학개미들이 많이 받아내서 시장의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보니까 좀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신화통신 같은 데서 우리가 하는 게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크게 보면 우리는 개방하고 또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그러니까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존중하면서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거다. 대신에 이제 지금 이거를 뭔가 정비해야 될 걸 정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이거를 오해하지 마라. 이런 최근에 어제 그래서 그게 아마 신화사통신에 그 논설이 뜨고 나서 어제 그 밤에 보면은 뉴욕 시장에서 이 중국 관련 이게 이제 지수가 상장되어 있는 건 홍콩 H 지수하고 차이나 A50 지수가 차이나 A50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한 3% 이렇게 올랐던 것 같고, 홍콩 H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차이나 드래곤인가 하는 ETF가 있어요. 네. 그 ETF는 거의 9%가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원래 급락 뒤에는 또 반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중국 시장이 좀 올랐죠.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조금은 시장이 그 충격을 좀 받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서학개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용감한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을 투자하지 굳이 중국을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50% 가까이 폭락했지만 네. 그걸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왜 모르냐?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충격으로 해서 팔고 싶은 물량들은 많이 팔지 않았겠냐. 한 3일 동안 급락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밤 오늘 해서 반등했으니까 급한 물량은 다 끝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 매도한 그 주재 세력들이 아주 그 초기에 투자해서 그래도 수익이 큰 어떤 그런 투자자들일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개인들은 그럴 수 있고 기본적으로 큰 돈들은 인덱스를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거는 수익의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증시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횡보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강세장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답답하네요. 아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펀더멘탈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걱정되는 것들은 펀더멘탈은 워낙 좋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걱정되는 건 통화 정책의 변화인데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지만은 아직은 괜찮은 거잖아요. 아직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한동안은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끌고 가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나 통화 정책 양쪽을 봤을 때는 시장을 아직 좀 더 간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가 수급인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머징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은 빌빌거리는데 선진국 시장은 좋아요. 선진국 시장은 미국은 계속 계속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유럽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중남미 시장도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칠레나 이런 등등.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데하고 같이 엮여 있거든요. 이머징에 있기 때문에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남미에서 뭔 일이 터져도 우리 영향을 받고 중국에서 터져도 영향을 받고
뭐 터키에서 서서도 영향을 받고 이게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남미 시장도 미국이 혹시 테이퍼링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큰 항공모함이 돈을 푼 달러의 기축통화가 팽창해서 긴축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중남미거든.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들이 중남미 쪽에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미국이 테이퍼링 이야기가 하기 시작하면 먼저 이머징 국가들은 캐피탈 플라이트죠. 돈이 빠진 걸 막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하는 국가들이 한두 나라씩 나오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뭐 하겠다라고 뭐 거의 얘기가 뭐 나왔죠.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못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코로나가 안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델타 변이 네. 이것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비싼 값을 치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이제 정책은 정책이니까 어쨌든 이제 제일 큰 거는 미국의 기준점이니까 달러가 그렇죠. 기준점이니까 달러의 변화가 생길 때 거기에 적응해서 미리 조금씩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충격이 나중에 한꺼번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그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네.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흉흉한 얘기가 많이 떠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연기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기됐어도 우리 기존에 10억 뭐 그거 3억, 10억짜리 네, 있으니까 보통은 9월서부터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시장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2분기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경기에 3분기까지. 모멘텀으로 보면 그렇죠. 모멘텀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좋아지는 그 속도 그거는 이제 기울기는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하반기를 그러니까 4분기를 좀 위기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분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4분기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백신을 맞으니까 아마 연말쯤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FOMC 그 회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 통상적으로 미국의 연준 페드죠. 페드에서 중요한 코멘트들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속도로 좋아지면서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연말쯤부터나 내년 초부터는 테이퍼링을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은 먼저 움츠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겠죠. 하고 뭐 뭔가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조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도 그때 버냉키 쇼크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고 뭐 그 후에 회복하고 또 2014년, 2015년 올라갔지만 일단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조짐이 보이면 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기 때문에 연말 4분기에 조정이 올 거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동의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지. 그때 가봐야? 가서 미리 뭐 주식을 1,000억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소량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팔 수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4분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